공천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법이 시행돼야 됩니다. 부당한 공천인가 하고도 생각해봤습니다. 당의 일부 잘못된 방향 설정과 공천 증가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움을 느끼면서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했죠. 누군가 어떤 특정 세력이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의원들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이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원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치권에 김무성 대표가 던졌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라 하면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각 정당의 후보를, 공식 후보를 뽑을 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을 후보로 뽑고 싶다라고 가서 투표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선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법이 통과가 되는데 새정치연합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는 20% 미만의 전략공천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지역구에는 위에서 이 사람을 영입해서 이 사람을 전략적으로 공천시키겠다 하는 그렇습니다. 지역을 20%를 두겠다. 네, 단순히 지역구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을 우리는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말하자면 그 선택한 공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요.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느 한 당만이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은 현재 안으로 갖고 있지만 그럴 경우 야당이 과연 동의해 줄 것이냐?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확대된 형태의 그냥 경선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면 박성훈 논설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쭐 텐데, 김무성 대표가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화두로 던진 거, 청와대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죠. 그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테니 나도 당의 권력을, 당권을 쥐고 있지만 나도 내 사람 꽂아 넣는 이런 식의 과거의 그 어떤 공천을 하지 않겠다 때문에 청와대도 또는 친박도 이 사람은 꼭 여기 공천해달라, 이러한 압력을 가할 생각 마라.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공천 압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 개혁으로서의 이슈를 선점해서 차기 주자로서 분명한 나는 정치 개혁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전략이 숨어 있다. 자,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기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특히 블랭킷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당직과 상관없이 무한정 그 투표를 해서 거기서 각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그 위헌으로 판결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당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 해서 아마 그 당원 30% 비당원, 그러니까 당직과 상관없이 한 70% 하면 그게 뭐 위헌은 아니고 합헌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 당의, 그러니까 예컨대 친박 세력들 일각에서는 이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배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 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거예요. 불리하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딱 세 번씩이 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든 척을 지면 안 된다. 뭐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다가는 그 30% 콘크리트 지지표가 날아갈 테니까. 두 번째,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총선에서 이겨야만 차기 주자가 되고, 그리고 대권이 보이니까. 세 번째 뭔가 하면 가급적 자기 앞에 선 줄을 길게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길진균 기자께 질문을 드릴 텐데,
김무성 대표 사실 재보궐선거 2번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고 지금 뭐 입지도 탄탄해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공천 받으려고 줄을 막 쫙 섰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나는 그런 공천 안 하겠다.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무성 대표는 2013년 4.24 재보궐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죠. 그냥 그러니까 19대 때 공천에서는 탈락했고 그렇죠. 19대 재보궐로 들어왔죠. 18대 떨어졌죠. 근데 예. 하여튼 19대 4.24 재보궐 때 제 부산 영도에 가서 김무성 당시 의원을 만났었는데요. 그때 첫 일성이 물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었지만 더 힘주어 얘기한 거는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예.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다 이 예전부터. 얘기를. 왜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18대, 19대 두 번의 과정에서 본인으로서 좀 억울하게 예. 공천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이런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공천, 하향식 공천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정당 정치의 실현이다라고 본인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이제 그러한 과거의 개인적인 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 관련되는 건데 만일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원하는 국정의 실질적인 친박들을 많이 꽂아넣으거나 압력이 거세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것을 예. 잘라내려고 하면 청와대하고 부딪히는, 말하자면 여여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예. 때문에 자신의 현재 당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자신의 사람을 많이 꽂아넣는 데서 오는 또 다른 견제 세력, 다른 또 차기 주자들의 견제 이런 것들 속에서 본인은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출구를 통해서 그 갈등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본인은 그런 것을 가장 무난하게 당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런 형태로 끌어나가겠다. 예. 이러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로 이제 19대 때 떨어졌을 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하위 25%. 그러니까, 뒤에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분으로, 부산의 3명 중에 한 분으로 이제 꼽혔었고, 그래서 당시에 공심위원장이었던 정홍원 전 국무총리죠. 이분이 김무성 살려야 된다. 이 부산 선거 다 진다 이러다가 문재인 거기 왔는데 이거 난리 난다 이러면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설득을 했는데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권력자가 공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신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주변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저 여론조사 하위 25% 공천 배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국회의원들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예. 얼마든지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구냐, 여의도 연구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19대 공천에서 배제됐을 때 인기가 없어서 배제된 게 아니라 멀박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좀 멀어지면서 그 관계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유로 밀려난 거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보면은 그 여론조사 25% 기준도 전혀 안 지켜진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또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도 막 하고 이게 무슨 들쑥날쑥 기준이냐 이런 그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려고 하는 예.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 이 오픈 프라이머리 화두를 던져놓으니까요. 정치권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야, 이거 어디에 진짜 줄을 서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요한 얘기들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18대 국회 말에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없던 일로 됐었거든요. 내년도 공천권을 놓고 지금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감 같은 것이 저희들 눈에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왜 김무성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청와대가 공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고 봅니다. 현기환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보고서 새누리 의원들은 청와대가 공천에 영향력 행사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이 현기환 정무수석 사실 19대 때 공천 실무를 총괄했던 분이잖아요. 사무 예, 그렇죠. 제1부총장으로서 실제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현기환 정무수석을 임명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진아 그 신임 사무총장하고 이 정무수석하고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친박 아니고
그리고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전달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통로를 만든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김무성 대표는 어떻든 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또 야당에서도, 야권에서도 방금 나온 그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예비 선거를 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영국처럼 가령 중앙당에서 예컨대 각 후보자들을 그 심사를 해서 커팅을 할 것을 커팅을 해내고 다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투표라든지 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상향식 제도를 택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엇인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미국식 예비 선거 제도라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진경 기자. 지금 보면 박영선 의원 얘기 조금 전에 들어봤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18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인가요? 비대위원장이 틀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예. 18대 공천 당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생소한 단어를 제일 먼저 꺼낸 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예. 그 흥행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천권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한 건데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원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공천권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비를 내고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에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학생들이 아닌 밖에 주민들도 같이 투표권을 주는 예.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반발이 많이 있었고요. 이론적인 반발이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중앙당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충돌을 하면서 결국 일부만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빌린, 예.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당원들의 비율을 2대8로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절충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아까 전원책 변호사께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네. 사실 현기환 수석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비박계, 김무성 대표만 쳐다보고 있던 이 비박계 다음 공천에서 어떻게 될까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현기환 수석이 딱 보니까 네. 야, 이거 대통령이 공천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구나. 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네. 야, 그럼 청와대에도 줄 서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더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현기환 의원은 19대 총선, 2012년 총선에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예. 본인은 말하자면 그런 걸 비운 상태에서 공천 추천위원으로 말하자면 공심위원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뜻을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지역구에 246개 지역구의 현황을 속속들이 꿰뚫고 그 인물들의 말하자면 뱃속까지 다 들여다볼 정도의 아주 풍부한 자료를 갖고서 이걸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면서 실제 회의에서 같이 그때 공천 추천위원 했던 분들이 상당히 놀랄 정도로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각 현역 의원들의 상황까지도 다 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공천을 상당히 곳곳에서 밀어넣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현재 현역 의원들한테 강하기 때문에 예. 야 이거 줄 잘 서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오늘 몇 명 통화를 해봤더니 정말 걱정하면서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논란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이 지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권을 놓고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속마음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김무성 대표의 속내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빠져주시죠. 자, 이번에는 청와대 좀 빠져달라 이런 속내. 이건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안에 가로 안에 이게 들어있겠죠.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 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2년 넘게 남았고 청와대가 2년 넘게 남은 상황, 물론 내년 4월이 되면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청와대가 빠져준 전례가 있습니까? 공천에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1년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거의 그 현직 대통령이 힘을 못 썼고
그렇지 않은 다른 선거의 경우는 다 현직 대통령들이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에서 자기 인물들을 갖다 예. 많이 꽂아 넣었죠. 물론 과거와 지금은 그 공천 방식이 상당 부분 경선 상향식이 많이 도입이 돼서 옛날처럼 청와대가 다 공천하다시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뭐야 나 아직 임기 아직 2년 넘게 2년 반 남은 내년 가면 물론 좀 줄어듭니다만 나를 공천 빠지라는 이런 전례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소지는 있는 거죠. 예. 자, 이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속내. 자, 우리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과거부터 소신이다. 내가 지금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다. 정당 민주주의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 본인의 소신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뭐 속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쪽에 줄 선 사람들 안 보이세요. 자, 길정규 기자. 실제로 김무성 대표 뒤에 공천 때문에 줄 서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비박의 대표지만은 예. 당을 아주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천권이거든요.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김무성 대표 우산 안에 있으면 지난번 19대나 18대 때 벌었던 공천 학살 같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많이 기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도 김무성 대표 눈치 보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속내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천으로 충돌하면 공멸합니다. 당연합니다. 공천으로 충돌하면 당청이 충돌하면 공멸하겠죠. 대통령의 이에 대한 생각 또 보겠습니다. 공성 안 하면 정권 재창출 될까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공천에서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공천하지 않으면 차기 대권 바로 이뤄주겠냐 내가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예. 이 김무성 대표의 한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없고 척을 지다가는 이 차기 대권이 멀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든 이 총선에서 그 승리를 하면 이 당은 완전히 김무성 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차기 주자는 이제 거의 그 압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또 김무성 대표와 경쟁하는 다른 분들, 예컨대 뭐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 김무성의 독주를 그냥 눈 감아서는 안 되겠다는 또 다른 아마 견제를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두 사람의 속마음, 정말 궁금한 이 속마음 저희가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질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당청 갈등을 바라는 국민은 없겠지만 대통령과 당대표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시청자 질문인데 핵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누가 이기긴 이겨야 되거든요, 이거. 네, 네. 예.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의 위상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강해졌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과 척을 지고서 현직 대통령을 밟고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사례로 그 YS 정권 말기에 바로 이회창 전 총리가 바로 총재에서 또 대선 후보가 됐지만 YS와 척을 지고서 결국은 떨어졌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정동영 후보가 사실은 원래 친노였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을 하고 치렀던 대선에서 역시 떨어졌죠. 예. 지금 싸우면 떨어지는군요, 여당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은 못 시켜도 떨어지게 할 수는 있다 할 때 그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공천 관련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박이 아주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교수가 유승민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쪽을 경선한다 하는 경우에 고민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살고 있는 강남병의 새누리당 후보로서 출마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상식이라고 나죠. 조짐이 좋지 않으면은 강남병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를 접을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자,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상돈 교수가 언급을 했는데 친박 핵심 의원들 이런 얘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이란 이유로 삼선했는데 대구에서 또 할 수 있겠냐. 이제 다른 사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실제 그 대구 동구에 제가 듣기로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대단한知名도와 함께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상돈 그 교수가 한 말이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그 강남병까지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지역구를 서울 강남으로 옮긴다면 그건 정치적 자살 행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 그런가 하면 근데 정세균 그 의원이 이 무진장을 떠나서 서울 종로로 왔잖아요. 그거와는 완전히 틀리는 문제예요. 그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나의 정치 행위로 보였지만 지금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이 대구 동구를 떠나서 서울 강남으로 옮긴다면 그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고 예. 이 도생 행위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차라리 대구 동구에서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예, 거기서 살아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거기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